12년 동안 쌓아온 내 커리어가 단 7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의문의 전화 한 통이었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달려간 병원 응급실.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홈쇼핑 스튜디오는 항상 뜨겁습니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손끝까지 집중이 됩니다. 자, 지금 주문 전화 폭주 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화면 너머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걸 느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저는 홈쇼핑 채널 PD입니다. 올해로 꼭 12회째입니다. 10년을 넘기면 뭔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완판 신화라는 말도 들어봤고 팀원들한테 믿고 따르는 선배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들이 저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이 좋아서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주방용품 특집이었는데 준비한 물량이 방송 시작 40분 만에 다 나갔습니다. 팀원들이 환호를 질렀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불이 꺼지는 순간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퇴근 준비를 하면서 가방을 챙기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진우가 요즘 기운이 없다더라. 첫 마디부터였습니다. 사골이나 좀 고러와. 내가 뼈는 미리 사다 놨어.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오늘 하루 얼마나 뛰어다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스튜디오를 호령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저는 늘 당당한데 그 전화 한 통이면 어깨가 금세 내려앉습니다. 사고를 고우려면 최소 2~3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일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들한테 오늘도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엄마 오늘도 좀 늦어. 밥 챙겨 먹어. 아이는 응 알았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짧은 답장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출근해서 회의 2개 소화하고 오후 내내 방송 준비하고 생방송 3시간을 서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사고를 고우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지 당연한 건지 요즘은 그 경계가 흐릿합니다. 시댁 현관을 열었더니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뼈 냉장고에 있어. 냄비도 꺼내놨으니까 알아서 해. 반기는 말보다 지시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찾아 묶었습니다. 뼈를 꺼내 핏물을 빼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TV를 보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새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다들 제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데.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골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뽀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얼 걷어내고 있는 걸까? 진우 요즘 많이 힘들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도 고되고 집에 와도 제대로 쉬질 못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냄비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한테 말하는 거야. 남편 건강은 아내가 챙겨야지. 남편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겠지요. 저는 그 남편 건강을 챙기러 퇴근 후에 시댁에 와 있고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꺼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요새 애들은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냐는 말로 마무리되는 게 뻔했습니다. 사골을 끓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주무셨습니다. 저는 혼자 불 앞에 서서 끓어오르는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물을 덜어 용기에 담고 냄비를 닫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운동화 끝을 내려다봤습니다. 발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들 방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차려뒀어. 먹고 자. 남편 글씨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방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엄마 없이 밥을 먹었겠지요. 숙제도 혼자 했겠지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걸린 것보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린 것보다 이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회의가 있고 방송 준비가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또 전화가 올 겁니다. 저는 또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이상한 건지 당연한 건지 오늘도 모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방송이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에 기대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전부터 협력업체 미팅이 2개 잡혀 있었고 오후엔 다음 주 방송 큐시트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점심은 자리에서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퇴근하기 전까지는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아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학원 안 가도 돼?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데리고 갔다 왔어. 학원 끊었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학원을 끊었다고? 응. 나한테는 이제 딴 데 다닐 거라고 했어. 딴 데. 그게 어딘지는 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민준이 학원 끊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들었어. 한학당 보내신다고. 들었다고?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고 하셔서. 알아서 하신다고. 저는 숨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육인데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돼? 한학당이 나쁜 건 아니잖아.
예절 교육도 되고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우야, 나는 민준이 학원을 신중하게 골랐어. 학교 선생님이랑도 상담하고 원장 선생님도 직접 만나봤어.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야. 남편은 또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 나쁜 마음이 문제가 아니잖아. 통화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마음을 꽤 오래 다잡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따지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다. 그렇게 다짐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제 민준이 학원 말씀인데요. 응, 내가 끊었어. 그 학원 비싸더라. 쓸데없이. 비용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등록한 곳이라서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말을 고르고 골랐는데도 입 밖으로 나오니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항변이라는 걸 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항변이었지만요. 미리 말해. 내가 손주 교육에 관심 가지는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요. 애를 영악하게 키우면 못 써. 요새 애들이 왜 그 모양이냐면 다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글도 알고 예절도 알아야지. 학원만 보낸다고 사람이 되는 줄 알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교육 방향을 제가 결정하고 싶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방어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훈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민준이 예절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해? 내가 내 손주 챙기는데 며느리한테 허락받아야 해? 전화 너머에서 허락이라는 단어가 날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겨우 이 말 하나 하는데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 전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팀원이 말을 걸 때 2번씩 되물었습니다. 피디님,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아, 미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팀 막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물어봤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내 일에 관여하면 어때? 막내가 젓가락을 들다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저는 좀 싫은데요. 제 일인데. 그치. 왜요, 피디님? 아니, 그냥 제 일인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주부터 한학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당에서 무얼 배우는지 물어봤더니 천자문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재미있어?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려워. 저는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불만이 있는 건지, 적응 중인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건지.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조금 서늘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학원 다시 보내고 싶어? 남편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미 말씀드린 거잖아. 그게 문제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는 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민준이 교육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사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예절 교육도 중요하지.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옳고 그름이 아니었는데, 누가 결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남편은 그 차이를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내 손주 챙기는데 며느리한테 허락받아야 해? 저는 손주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로서 내 아이 일은 내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나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짧게 적었습니다. 학원을 끄는 것, 허락이라는 말,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라는 말. 다 적고 나서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할까 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쓰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언가를 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 두 가지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제 아이에 관한 일만큼은 다음번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는 것. 오늘보다는 조금 더. 그 마음 하나를 붙잡고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달은 유독 행사가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분기 말 특집 방송이 연달아 잡혔고 팀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펼쳐졌습니다. 회의, 큐시트, 협력사 컨펌, 방송, 정산. 그 순서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달에는 그 목록 위에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시댁 문중제사, 시댁 큰어머니 칠순 잔치, 시댁 작은아버지 부부 결혼기념일 모임. 전부 그달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 일정을 들었을 때 저는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방송 날짜와 시댁 행사 날짜가 2번이나 겹쳤습니다.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받았습니다. 이번 달 제삿날 알지? 이번엔 큰 집에서 하는 거야. 너도 당연히 와야 해. 전 부치는 거 내가 맡아. 당연히.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방송이 있어서요. 일정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이 뭐가 그렇게 많아? 맨날 방송. 죄송해요, 어머니. 일정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제삿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은 저희 팀 정기 방송 날입니다.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제사, 나 방송이랑 겹쳐. 당신이 먼저가 있어줄 수 있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나도 그날 야근인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그게 남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죄송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삿날 방송을 도저히 못 빠질 것 같아요. 진우가 먼저 가서 도와드릴 텐데 저는 방송 끝나고 바로 갈게요. 방송 끝나고? 그럼 몇 시에 오는데? 아마 10시는 넘을 것 같아요. 10시에 와서 뭘 해? 제사가 다 끝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송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됐어. 내가 다 할게. 다 할게 라는 말이 사과를 받은 게 아니라 핀잔을 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응. 방송 끝나고 가겠다고 했어. 남편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냥 방송 일찍 마무리하고 가면 안 돼? 일찍 마무리가 되는 방송이 아니야.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시겠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야근이라며. 나는 남자니까 좀 달라. 남자니까 좀 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시작하면 오늘 밤이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사 당일 저는 방송을 마치고 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1시가 다 되어 도착했습니다. 제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음복을 하며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늦게 들어선 사람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따뜻하지 않은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남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큰어머니 칠순 잔치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고 토요일 오전 11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전에 사전 녹화가 잡혀 있었습니다. 일정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협력사 스케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큰어머니 잔치, 저 오후 1시쯤 가도 될까요? 이번엔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집안 행사에 늦게 오는 며느리가 어딨어. 큰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오전 일정이 있어서요. 오전 일정, 오전 일정. 항상 일정 타령이야. 항상 일정 타령. 저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잔치에는 오후 1시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큰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수진아 왔어? 바쁜데 왔네. 그 말이 차라리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더니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며느리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한다고 했지. 창피하게, 창피하게. 저는 그 단어를 삼켰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달 마지막 행사는 작은아버지 부부 결혼기념일 모임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기획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특집 방송 방향을 잡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와. 작은아버지 모임이야. 저는 회의실 복도로 나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회사 회의가 있어요. 일찍 끝내고 바로 갈게요. 몇 시에 끝나는데? 8시쯤요. 8시. 그럼 늦잖아. 죄송해요. 맨날 죄송하다는 말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복도 창문을 봤습니다. 밖에 해가 아직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지 셌습니다.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석에 앉아 숭늉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왜 늦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달을 지나면서 저는 뭔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연락들이 그냥 잦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가 바쁜 날을 골라서 연락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정이 있을수록 더 중요한 시댁일이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게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죄송한 사람이 됐고 항상 늦게 도착하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늦어? 저는 아이 앞에서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엄마가 할 일이 많아서. 할머니 집에도 자주 가고 회사도 가고 엄마 안 피곤해? 10살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른의 말보다 더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피곤하냐고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이게 애정인지 통제인지 구분이 안 됐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저한테는 자꾸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 채워진 줄도 몰랐는데 발목이 이미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달부터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무조건 달려가지 않겠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아주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 옆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늘 지쳐있는 엄마, 늘 죄송해하는 엄마. 그게 이 아이 눈에 비치는 제 모습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잠은 늦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알아버린 사람처럼. 알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은. 그 방송을 준비하는데 꼭 1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기획안을 쓴 게 작년 이맘때였으니까요. 홈쇼핑 채널 개국 15주년 특집 생방송. 저한테는 그냥 큰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템 선정부터 시작해서 협력사 섭외, 세트 디자인, 진행 순서까지 전부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팀원들도 몇 달을 저와 함께 갈아 넣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됐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 방송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방송날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이 느끼는 설레는 긴장이었습니다. 전날 밤 큐시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이번엔 정말 잘 될 거라고. 방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아침을 차리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오늘 방송 순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프닝 멘트, 첫 번째 아이템, 게스트 등장 타이밍. 몸은 부엌에 있고 머리는 이미 스튜디오에 가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팀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했어요.
잘해봅시다. 답장들이 연달아 왔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피디님. 오늘 완판 갑시다. 그 문자들을 보면서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리허설을 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다 잡았습니다. 점심은 또 자리에서 해결했습니다. 오후 2시, 방송 2시간 전.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말순 씨 며느리 되세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쓰러지셨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송까지 2시간, 병원까지는 택시로 30분. 저는 잠깐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팀장한테 뛰어갔습니다. 팀장님, 시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지셨대요. 제가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팀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방송이 2시간 남았는데. 알아요.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팀원들한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셨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쓰러지셨다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지셨대. 나 지금 가고 있어. 남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야? 나도 갈게. 한수병원이래. 빨리 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접수대에 물었습니다. 이말순 씨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복도 끝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친구분들 3명과 함께 테이블 위에는 화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쓰러지셨다는 분이 고스톱을 치고 계셨습니다. 웃으면서 어머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왔어?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쓰러지셨다고 해서 왔어요. 아, 그거. 잠깐 어지러워서 들어온 거야. 별거 아니야. 이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방송까지 1시간 20분. 택시를 타고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도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뛰다시피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정말 급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팀장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쯤이에요? 슬슬 준비해야 해요. 가고 있어요. 10분 안에 도착할게요. 그런데 도로가 막혔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시작되면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답답해졌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건 방송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달려 들어가면서 헤드셋을 받아쥐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머릿속은 아직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잘 넘어갔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집중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템 순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스트 등장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 진행자가 게스트를 소개하는데 화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7초. 스튜디오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큐 사인을 늦게 준 겁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탓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수습을 했지만 그 장면은 생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시청자들 눈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방송 사고라고 하기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 위에서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준비한 방송인데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 7초에 구겨졌다는 것을.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 사고에 대한 심할서를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특집 방송 배정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사실상 징계였습니다. 심할서를 쓰는 날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쓰러지셨다는 전화, 달려간 병원, 화투를 치고 있던 시어머니, 막혀있던 도로, 늦게 도착한 스튜디오, 그 모든 것이 그 4글자 안에 압축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기댔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거였습니다. 1년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이 방송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게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왜 생겼는지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 심할서 쓰고 다음 특집 배정에서 빠졌어. 남편이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그날 어머니 병원 간 것 때문에 방송 늦은 거야? 응.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안 가?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쓰러지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멀쩡하게 화투를 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1년을 준비했습니다. 큐시트를 몇 번이나 고쳤었는지 모릅니다. 협력사 담당자 이름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은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저는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 난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창문 너머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뒤에는 각자의 하루가 있겠지요. 각자의 지침이 있겠지요. 저는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심할서를 낸 사람으로, 배정에서 빠진 PD로. 그래도 출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자리니까요. 누군가 전화 한 통으로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자리는 제 자리니까요. 다시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출근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회의실에 들어설 때, 누군가 저를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은 마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심할서를 낸 날 이후로 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나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은 여전히 잘 대해줬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또 다른 방식의 무게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달 방송 준비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큐시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루틴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이 저를 붙잡아준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한테 루틴은 닭 같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저녁에 밥이나 먹자. 진우한테도 말해놨어. 짧은 연락이었습니다. 별다른 예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자는 말이려니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으로 오셨습니다. 남편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얘기를 잠깐 했고 남편이 짧게 받아쳤습니다. 평범한 저녁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며.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네,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냥 그만두지 그래.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도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그만둘 때야.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뭐가 좋아. 저는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 왜? 진우 버는 거 있는데 먹고 사는 건 되잖아. 먹고 사는 건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랑 잘하는 거랑은 달라. 이번에 방송사고도 났다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해요. 실수가 있었다는 게 잘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나이도 있는데 이참에 애 교육에나 신경 쓰지. 이참에 애 교육에나 신경 쓰지.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방에 가서 숙제해. 아이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그만둘 생각 없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내가 힘든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일하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집은 남편 손에, 애는 나 손에 크고 있잖아. 집은 남편 손에, 애는 나 손에. 저는 그 말이 어디를 겨냥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면서도 최대한 챙기려고 해요, 어머니. 최대한 챙기는 게 이거야? 밥상이 허술하고 애는 학원 뺑뺑이 돌리고 남편은 피곤하다고. 남편 피곤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찌개를 떠먹으면서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해 주길 잠깐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이참에 애 교육에 더 신경 쓰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시어머니 말과 똑같았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말이 남편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진우야,
응? 어머니 편 드는 거야? 편이 어딨어.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가 일 그만두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꼭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라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머릿속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식탁 앞에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저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되길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수진이 내가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이지. 저한테 잘 되는 게 뭔지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자리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밥 잘 먹었어. 수진아, 천천히 생각해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로 건너갔습니다.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들, 남은 반찬, 찌개 냄비. 그 앞에 앉아서 오늘 들은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만둬라. 먹고 사는 건 되잖아. 이참에 애 교육에나 신경 써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았습니다. 전부 제 일이 하찮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게 아니라는 전제. 포기해도 크게 잃을 게 없다는 전제. 저는 12회를 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뛰었습니다. 완판을 만들었고, 팀을 이끌었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식탁에서는 그냥 일 타령이었습니다. 비참하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참하다고 느끼는 제가 잘못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없이 식탁 앞에서 한참 후에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 그냥 멈췄습니다. 다 씻고 나서 민준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 거의. 저는 아이 옆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다가 뗐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씀이 좀 심했지. 그냥 흘려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잘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배운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2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PD가 됐을 때, 처음 생방송을 진행했을 때, 처음 완판을 만들었을 때 팀원들이랑 소리 질렀던 것.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게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누군가 식탁에서 한 말 때문에 하찮아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마음을 꼭 쥐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내일 출근할 겁니다. 징계받은 PD로, 배정에서 빠진 사람으로. 그래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자리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저여야 하니까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오늘 밤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항상 열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고 장볼 목록이 전달되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흐름 안에서 해마다 같은 자리를 맡았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웃고 그게 명절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올해도 그 열흘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해. 친척들도 다 와. 수진이 내가 전 담당이야. 네, 어머니. 저는 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서랍 안에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까만 표지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노트. 언제부터인가 그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에 핸드폰 메모장에 쓰다가 옮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짧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학원을 허락도 없이 끄는 날. 제삿날 달려간 병원에서 화투를 치고 계시던 것. 창피하게 라는 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만둬라 라는 말. 저는 그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빼곡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이 전부 제가 삼켰던 것들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웃고 넘겼던 것들. 눈물이 나오려다 멈춘 날들.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나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 그 표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제 지난 몇 년이었습니다. 이 노트 한 권 분량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시어머니 댁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장을 돌면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고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친척들이 많이 와. 전을 넉넉하게 해야 해. 네. 명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깻잎전. 기본은 다 해야지. 네, 어머니. 수진이 내가 전 잘하잖아. 올해도 잘해봐. 칭찬인지 명령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사온 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 기분.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 기분.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할머니 집 가? 응, 가야지. 나 올해도 심부름 해야 해?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무슨 심부름? 어른들한테 차 나르고 인사하고 조용히 앉아있고 아이 목소리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10살짜리한테 명절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시댁에서 하룻밤 묵을 짐이었습니다. 세면도구, 속옷, 편한 옷까지 가방 안에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앞치마를 두르겠지요. 새벽부터 전을 부치겠지요. 어른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웃겠지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또 지치겠지요.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넣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치 옷, 민준이 것도, 세면도구, 책 한 권, 그 노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찍 가야 하니까 서둘러. 저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엄마랑 여행 갈 거야. 밥을 먹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행? 갑자기지? 그냥 가고 싶어서.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명절인데. 알아.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알아. 수진아, 지금 무슨 생각이야?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시댁 안 가.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오늘 안 가. 이게 지금 명절에 무슨. 진우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적어온 거야. 남편이 노트를 봤지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시댁 행사 빠진 적 없고 부탁받은 거 안 한 적 없고 뒤에서 욕한 적도 없어. 근데 돌아오는 게 뭔지 알아?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은 TV 보고 노는 일이 됐고, 네, 실수는 당연한 결과가 됐고,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는 말을 밥 먹다가 들었어. 당신도 같은 말 했잖아. 기억해?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내 아들 엄마이기 전에, 당신 아내이기 전에, 나야. 김수진이야.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지쳐 있어. 민준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잠깐 눈을 맞췄다가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오늘 나 안 가. 민준이 데리고 잠깐 나갔다 올 거야. 당신은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 남편이잖아, 아들이잖아.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 걱정을 나한테 하지 마. 그건 당신이 할 걱정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치마 대신 가방을 들었습니다. 며칠치 짐이 든 가방. 수진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게 누구 기준이야? 남편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가방 챙겨. 엄마랑 나가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물었습니다. 진짜 여행 가? 응, 진짜로. 아이가 방으로 뛰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당신이 알아서 말해. 수진아. 진우야, 나 오늘 정말 단단히 마음먹었어. 붙잡을 거면 지금 여기서 제대로 얘기해. 아니면 보내줘. 긴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터 며느리 사표 냅니다. 제 인생의 PD는 저예요. 남편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멀리는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 있을 수 있는데. 좋아.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 얼굴 같았습니다. 지상에 내려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라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건 걷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무섭냐고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발걸음이 완전히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숨이 쉬어졌습니다. 제대로 가슴 끝까지 그거면 됐습니다. 오늘은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건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작은 펜션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약도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검색하다가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랑 나란히 누워 바다를 봤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조금 있다가. 조금이 얼마야? 엄마도 몰라.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밥이나 먹자.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10살짜리가 저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 당일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 저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짧게 답했습니다. 민준이랑 있어. 둘 다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문자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신대. 집안이 엉망이야. 아버지가 어머니 걱정하신다고 연락 왔어. 수진아, 이제 들어와도 되지 않아? 저는 문자들을 읽으면서 창밖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신다는 말, 집안이 엉망이라는 말, 저는 그 말들이 무엇을 향하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펜션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신이 난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모래에 그림을 그리고 저한테 달려와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것 봐. 소라야. 예쁘다. 엄마 줄게. 아이가 내민 소라를 받았습니다. 작고 울퉁불퉁한 소라였습니다. 손 안에 쥐니까 차가웠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들었습니다. 명절 당일 시어머니는 며느리 없이 친척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처음엔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손을 대셨습니다. 혼자 전 부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날 처음 아셨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는 친척 중 누군가가 도왔지만 어수선하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부엌을 처음으로 드나들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시어머니한테 계속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냄비 뚜껑이 어디 있냐고, 행주가 어디 있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남편은 명절 다음 날부터 혼자 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라면 끓여 먹었어. 저는 읽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 학교 준비물이 뭔지 모르겠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림장 확인해. 또 그 다음 날, 세탁기 어떻게 돌려?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탁기 위에 설명서 붙어 있어 시어머니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전화가 온 건 제가 나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네, 어머니. 밥은 먹고 있어? 네. 민준이는? 잘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들어와? 아직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괜찮다는 말이 괜찮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랑 밥을 먹으면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밥 먹어? 먹겠지. 할머니는? 할머니도 드시겠지. 아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나 아빠 보고 싶어.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 응.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 당연하지.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야. 잠깐 듣더니 웃었습니다. 응, 나 잘 있어. 엄마도 잘 있어. 아이는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라면 맛있었냐고 묻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이가 또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풀린 것도 아니고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펜션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쌀쌀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탁기 사용법을 몰랐다는 것, 시어머니가 전을 붙이다 손을 대셨다는 것, 집안이 엉망이 됐다는 것, 그것들이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힘들어지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덜 힘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들고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저는 기둥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 없을 때만 보이는 기둥, 그 생각이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위로,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는 위로,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 있어. 통화할 수 있어?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세탁기 돌리면서 생각했어. 이걸 수진이가 매주 했구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밥 차리면서도 생각했어. 이걸 매일 했구나.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많이 생각하고 계셔. 수진이 없으니까 어머니도 느끼시는 것 같아. 느끼시는 게 뭔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들,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그냥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야. 돌아가서 또 똑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알아. 정말 알아? 응. 그래서 할 말 있다고 한 거야. 들을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나도 어머니도.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응,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기다렸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아직 이른 거 알지? 응,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춥지 않아? 조금. 들어와. 나 엄마 옆에 있고 싶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뒤에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일도, 제 시간도, 제 자신도. 하지만 가족을 버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아빠가 필요했고 아이한테는 온전한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했습니다. 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 달라짐이 가능한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없던 것이 생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민준이랑 짐을 쌀 생각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대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 바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말들이 오갈지 모릅니다. 잘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의 저는 며칠 전에 저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 것과 나아가는 것은 반대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번에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파도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팔을 쭉 뻗은 채로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돌아갑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만나러 갑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며칠 동안 썼던 것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표지를 봤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건 두고 가지 않을 겁니다.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오늘 집에 가는 날이야.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보러 가? 응. 아이가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속도가 조금 웃겼습니다. 펜션을 나오면서 마당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며칠 동안 민준이가 뛰어놀던 자리, 소라를 주었던 해변, 저 혼자 앉아있던 벤치,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지나쳤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이 이미 결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두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정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시댁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닌 곳, 중간 어딘가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내려주고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남편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 없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평소와 달라 보이셨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딱 꼬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금 작아 보이셨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을지 생각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짧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명절에 전 부치다가 손대면서 이걸 내가 매년 혼자 다 했구나 싶었어.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내가 내 일을 우습게 봤어. 그것도 잘못한 거 알아.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 눈가가 조금 붉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수진아. 나는 진우가 걱정돼서 한 말들이었어. 그게 변명이 된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랬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저한테는 다르게 닿았다는 것. 어머니. 응.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남편도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 역할을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그러려면 저도 숨을 쉴 수 있어야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TV 보고 노는 일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제가 쌓아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교육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관심 가져주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아이 엄마예요. 남편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나한테도 할 말 있잖아. 응.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동안 중간에 있는 척만 했어.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중립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앞으로는 진짜 중간에 서줘. 어머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 가족 전체를 보는데. 그렇게 할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쉽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내가 뭘 조심해야 해? 그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냐고 직접 물어보시다니.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 일정 먼저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날이 있을 때 부르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그게 의도는 아니었어.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알겠어. 그리고 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 않으셔도 돼요. 잘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셋이서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말들이 오갔지만 끝에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몇 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셋이서 카페를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짧게, 말은 없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그 손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다 얘기했어? 응. 잘 됐어?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잘 될 것 같아. 아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살짜리가 이런 표정을 지을 줄 안다는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도 많이 눈치를 봤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앞으로는 좀 더 편해질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응, 엄마가 노력할게. 며칠 후 회사로 복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방송 편성표에 제 이름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짧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방송 잘해봐요, PD님.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오래 웃었습니다. 복직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대신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오늘 입을 옷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기다려진다는 것, 그 기다림이 오래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 출근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달라진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반겼습니다. 왔어요, PD님. 어서 오세요. 다음 방송 기대되는데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방을 자리에 내려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냄새입니다. 조명 켜지기 전 스튜디오 냄새, 분주한 공기의 냄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냄새. 큐시트를 펼쳤습니다. 방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하루아침에 가까워진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완벽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생겼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들다고, 이건 제가 결정하겠다고, 저도 숨이 필요하다고, 그 말들을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얻은 것입니다. 방송 30분 전, 팀원이 헤드셋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받았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보였습니다. 30, 29, 28. 저는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직장에서는 PD입니다. 집에서는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입니다. 그 역할들이 전부 저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 이전에 저는 김수진입니다. 그걸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19, 8. 팀원들이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5, 4, 3. 저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당겼습니다. 2, 1. 자, 지금부터 생방송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제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또렷한, 이게 제 자리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도 내일도 제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끊기지 않는, 계속되는, 그리고 이번엔 제가 PD입니다. 온전히.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